케비노 씨 때문에 제가 인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약간 자격 미달인 사람들 제가 좀 봤는데 그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2017 년에 후보에 올랐을 때도 놀랐는데 음. 이제 8 년이 지나 이번에 정말 연준 의장이 된다라는 네. 소식을 들으니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경제학의 이론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냥 멍충한 대통령 하나가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목소리 큰 젊은 애 하나를 만만하니까 데리고 와서 연준 의장 시키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정반대되게 연준이 보유하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버리는 이런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 드립니다.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요즘 시장 진짜 어려운데요. 아. 엔스로피 클로드 코워크 공개 이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혁신적이었던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긴가민가 하다가 '뭔가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코딩 쪽 입장에서는 음. 정말 클로드가 '한 건 했다.' 이런 단연 생각들을 1등.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도 금융회사지만 개발 업무가 좀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그 클로드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들 문서 작성할 때는 제미나이를 쓰고 코딩할 때는 클로드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 보면서 저희도 결국 더 클로드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멤버십을 더 확대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장단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긁어서 읽어 볼 만한 초안 정도? 음. 스크립트 정도는 쉽게 만들어 주고 또 수정도 제미나이보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자리를 없애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는 것까지는 사실 제가 포토샵을 안 쓸 것 같지도 않고 음. 일러스트레이터를 안 쓸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편집할 때 있어서 프리미어를 또 어도비 프리미어를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직접 쓰세요, 대표님이? 저도 꽤 하죠. 오. 왜냐하면 간의 수공업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2018 년에 유튜브 채널 처음 만들고 한 3 년은 집에서 직접 다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GPU 가격이 폭등한 걸 보면서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컴퓨터만 바꿨죠. 그때 코인이 엄청 오르면서 GPU도 엄청 그렇죠. 오르고. 그때는 채굴용이었는데 세상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리 연산 쪽으로 가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또는 레거시 메모리 그러니까 뭐 DDR4나 5 같은 메모리 D램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기존 기업들 중에 어디가 망하고 어디가 음. 피해를 본다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노동시장이 직접적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즉 대졸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이 앞으로 급격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은 확실히 좀 드는 게 음. 주니어 애널리스트나 주니어 회계사, 주니어 뭐 예를 들어서 어쏘 이런 사람들을 과연 지금 뽑을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 음. 보자가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야, 이 정도 기술 발달이 이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이 다음에 버전에 어떤 게 나올지를 무서워지기 모르니까. 시작한 거다. 요 정도 음. 느낌은 확실히 온 거죠. 그냥 시니어들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지금 이것들을 써 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얘네가 발전을 하니까 음. 당장 안 뽑고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이거 잘 쓰는 사람이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그러니까 어. 저희들 주변에서도 금방 이거 배워서 가르쳐 주는 주변에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처음에 딱 들고서는 막막한데 이거 스크립트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고 또 여기 이미지나 데이터는 어떻게 넣어요. 요런 거 가르쳐 주고 또 수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별거 음. 아닌 팁이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인기가 좋고 그 사람들은 확실히 또 몸값이 오르겠죠. 음. 그러나 그 정도를 하고 나면 인제 얘를 계속 제가 가르쳐 가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점점 똑똑해지는 기분도 좀 들고 음. 물론 인제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 해 음. 가지고 저한테 자꾸 맞추려고 드는 게 아첨하는 기분이 좀 들어서 이게 분명히 그 정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 해야 되지만 음. 초기 데이터를 모으고 초기 글들을 모으고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 웬만한 주니어급의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음.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니 지금 당장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좀 미루자. 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 AI를 쓸 때도 결국엔 사람 손을 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방금 얘기하셨던 얘네가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검수하고 데스킹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되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AI는 홀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AI들은 이것도 스스로 검수하는 과정도 다 거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검수해 줘."라고 스크립트를 쓰면 되는 거죠. 아. 또 "이런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또 금방 수정해 음. 줘요. 네.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마법검, 엑스칼리버 검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그러니까 잘 쓰는 검은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잘 음. 드는 검은 스스로를 다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명인의 손에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봐선 이건 제가 예전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처음 쓸 때 90 년대 초반에 이거 처음 쓸 때 그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음. 열광했던 것만큼이나 네. 이것도 큰 변화가 아닌가. 적어도 그러니까 90 년대의 인터넷 및 오피스 뭐 이런 거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만큼 인공지능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이제 음. 사실 저도 처음 인정한 거고 그 처음 인정의 쇼크가 사람들이 일단 이거 살 돈을 엔비디아나 또는 비상장 회사인 엔트로픽을 살 돈을 만들기 위해 음. 기존 다른 회사 주식을 판 게 이번 시장 흔들림의 원인 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어떤 거였냐면 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네 지금 다들 자부심 가져도 된다. 너네는 AI 없이 대학을 졸업한 세대다." "레포트를 너희의 힘으로 썼던 마지막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즘에 AI를 쓰면서 예전에는 짧은 글이나 기사도 제가 썼던 것을 요즘에는 거의 다 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 있다든지 음. 이러면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건 확실히 저도 느낍니다. 네. 그래서 '내 능력을 잃는 게 나은 건가? 앞으로 굳이 내가 이 능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제가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필기입니다. 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필로 써서 또는 만년필로 써서 리포트를 제출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 군에 갔다 오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있는데 아직 못 배워 가지고 90 년대 리포트를 일일이 이렇게 펜으로 써서 교수님한테 제출했더니 "정성이 넘치는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못 쓰는 거냐?"라는 질문을 교수님한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이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글씨를 굉장히 잘 썼는데 군에서 그 전술 차트 쓰는 병사였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글씨 잘 쓰는데 이제 사인용 말고는 쓴 적이 없는 음.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지만 거의 못 쓰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확실히 저도 이런 인공지능 환경 특히 가장 제가 잘 쓰는 거는 어디 여행이나 어디 뭔가 매뉴얼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AI로 번역시키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사전 찾는 법도 잃어버린 게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영어 원문도 딱 봤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읽어 보고 했으니 요즘엔 무조건 그냥 캡처 떠 가지고 바로 AI에 넣고 "무슨 말이야?" 예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요새 느끼는 게 인제 아마존 킨들은 캡처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왜 안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PC 버전은 캡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캡처해 가지고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챗GPT한테 "이거 요약해 줘." 그러면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점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갈수록 약간 예술적인 부분까지 가미하거나 또 중간에 있던 번역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지적만 좀 해 주면 네. 금방 그 뒤로 번역이 다 되니까
요즘 정말 제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예전보다 한 2 배는 올라간 것 같은 음. 그런 기분이 드는 반면 이제 이거 없이는 못하게 되는 나의 입장으로.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리적 생산성은 떨어지고 음. 이제 이러다가 물리적 피지컬 AI까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정말 '저게 되겠어?' 하던 음. 이렇게 팔짱 끼던 자세에서 '배워야 되겠다.'로 불과 3-4년 만에 바뀐 건 음. 확실하고 이 음. 쇼크가 지금 시장에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AI가 지금 전문직까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고용 불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고 있죠. 그럼 결국 거대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제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그 미국의 4대 테크 회사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 인제 이름 없는 회사들은 긴장해야 되겠죠. 그쵸. 요 네 회사가 1 년에 얼마 정도의 그 자본 지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봤는데 네. GDP 약 2%를 쓴다고. 어디 GDP요? 미국 GDP의 2%. 그러니까 와. 30조 달러 정도를 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국가잖아요. 네. 거기에 인제 2%면 6천억 불? 한 회사가 와. 그러니까 1,500억 불? 그 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우리 돈 대략 한 200조 이상 한 회사가 네. 2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하는 이런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옛날에는 가라지에서 다들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전부 시작이 절대 데이터 안 돼. 센터에 네. GPU랑 AI 반도체 쫙 깔아 놓고서 하는 거죠. 대기업이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중국처럼 사람을 갈아 넣은 아. 딥시크라고 또 어디는 뭐 초기에 사람들이 열심히 야근 안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만 음. 일단 딥시크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의 적어도 빅테크 이 네 회사는 지금은 일단 자본 지출, 음.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더 돌리고 음. 인공지능을 더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걸 통해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자. 예 음. 제가 봐도 확실히 너무 싸잖아요. 네. 한 달에 뭐 우리 돈 10만 원꼴 정도로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이렇게 돌리면 이제 하루에 해당된 할당된 토큰이 다 떨어졌습니다라는 게 대충 아주 그 긴 파워포인트 자료 이런 거 4 개에서 5개 정도를 써야 끝나잖아요. 네. 그만한 생산성과 이런 걸 보여주는데 단돈 10만 원인데 이건 무조건 적자죠. 음. 그게 무조건 적자인데 이 적자를 끌고 나가는 이유는 결국 그 90 년대에 한번 해 봤잖아요.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엑셀, 뭐 오피스가 승자가 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열리고 네. 또 애플이 2007 년에 처음 아이폰 만든 다음에 다들 비웃었지만 4년 만에 1억 대의 벽을 돌파한 다음부터는 세계 시가총액 또 1 위를 한 10 음. 년을 또 애플이 차지했던 이 왕좌의 자리들을 알고 그 경쟁자는 다 망한 걸 아니까 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서 승자가 되는 순간 독점을 하고 이 네. 독점한 걸 갖고 그때 가격을 올리면 '누가 어떡할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며 일단 '내년의 일은 내년에 생각하자.' 이런 분위기로 달려가고 있다. 와 우리. 그러니 네.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커녕.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성장률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오쿤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인제 그 경험 법칙인데 네. GDP 1% 성장하면 예를 들어서 고용은 0. 몇 퍼센트 오른다. 인제 이게 그 철의 법칙이었고 지난 100년 동안 데이터를 넣으면 칼같이 맞았는데 최근 2년 동안 틀려요. 음. 미국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 세계 경제 성장률은 되게 잘 나오는데 고용은 확실히 나빠지고 있는 게 음.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미국 그 실업률 이런 통계 보면 네. 한 4.6, 4.4 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간 것 치고는 실업률이 거의 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더 음. 나아가서 얼마 전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하루 한 주 한 주가 튀는 숫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막 한 23만 건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변동성도 커지고 호황인데도 아무튼 별로 그렇게 고용은 안 나는 이런 음. 징후들이 지금 눈앞에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네. 게다가 올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엔스로픽이나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거물급들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저도 보니까 사고 싶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방도가 없으니까 비상장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는데요. 인제 싱가포르에 있는 인제 여러 부자님들 패밀리 오피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어. 특화 서비스 네. 또는 특화된 사모 펀드를 뜻하는데 인제 거기에 인제 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볼 생각으로 갔는데 그 동네는 이미 전부 아. 스페이스X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상장을.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 말에 8천억 달러 규모로 프리 IPO를 했지 않습니까? 그 프리 IPO가 뭐냐 하면 이니셜 오퍼링의 약자가 이제 IPO. 네. IPO 직전에 마지막 직전, 상장 직전에 인제 자기 회사를 좀 크게 대형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사도 좀 넣어야 되고 각종 펀드도 넣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인제 증자를 프리 IPO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8천억 달러 정도의 돈이 풀렸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생각해 보더라도 네. 거의 한 천 한2-300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 조인데 네. 한 회사의 이 풀이. 한 회사의 프리 IPO 규모가 이 정도로 나왔고 그 주식들이 돌아다니는데 대충 가격을 보니까 시장 가치가 음. 1.3조 달러나 1.2조 달러 정도를 예상한 정도의 음.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지금도 살 수는 있긴 있다. 근데 인제 그게 대형 투자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어야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1 0 0 상황이었습니다. 원 가지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1 0 0 불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금융 자산 1 0 0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너무 큰 허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린 방법 없고 일단 상장하면 나스닥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개별 종목 살 때 그 주식 액면 분할 전에는 또 비쌀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다른 방법들도 찾아야 되고 버크셔처럼 높을 수 있을까요? 버크셔는 인제 몇십만 불 하니까. 아니 예. 그래서 요즘 여기에 자금이 쏠리고 혹은 여기에다 넣으려고 준비하는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오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블랙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반도체나 음. 반도체는 쪼끔 덜할 수 있지만 뭐 코인이나 뭐 금이나 뭐 이런 예 자산에선 많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음. 좀 드는데 인제 이번에 지난 그 오 거래일 동안 서킷 브레이크 3번 난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한 번은 폭락, 한 번은 급등, 한 번은 폭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쥐었다 흔들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팔아야 될 이유가 좀 생긴 거죠. 음. 야 이거 미리미리 돈을 챙겨서 계좌를 만들어 놔서 그때 IPO 때 인제 우리가 그 계좌에 돈 넣은 것 중에서 일부만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인제 고객 예탁금 음. 형태로 또는 인제 미국에서의 어떤 증권사 디파짓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돈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을 거고 인제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너무너무 많이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음. 있다 보니까 잠깐의 요런 매도에도 '야 이러다가 나 청산당 오링당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청산되기 전에 무서워서 팔고 이게 또 새로운 청산을 부르는 음. 일단 시장에 있는 여러 루머로는 이런 은 시장이나 금 시장에 투자를 했던 헤지 펀드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청산됐다는 그런 소문들도 아. 파다하고 그 이게 JP 모건이 가지고 있던 은들이 엄청 그런 많았다면서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번에 비트코인도 역시 그 아이쉐어스나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만든 네. ETF들이 운용자산 잔고가 작년 11 월에 인제 그 들어와 음. 있는 고객들의 계좌가 70억 불 정도였는데 이번에 30억 불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저기 반대 매매?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진 콜이라고 음. 하는 걸 당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다른 계좌에 있는 걸 일단 수익 난 걸 팔다 보니 연쇄적으로 방아쇠가 당겨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고 이게 음. 어디가 답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둘 다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2월 6 일이었나요? 2월 6 일이 그 모멘텀 투자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또 잘 가는 말에 그냥 올라타라 또는 52주 신고가 종목을 매수해라. 뭐 이런 전략들을 모멘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힘이 세다 이거죠. 가속도가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반대로 버크셔 해서웨이나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을 매도하는 전략들이 이제 음. 모멘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제 역대 지난 5 년의 최대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네. 그 돈들이 가치주로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시장은 기술주 쪽은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미국 다우는 음. 역사상 최고치를 치는 걸 보면 5만 네. 포인트 넘는 걸 보면
시장의 돈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음. 불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엔트로픽의 이런 쇼크 그리고 또 돈을 너무나 많이 빌려서 투자한 나머지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청산당할까 봐. 영끌 쪽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영끌족이 또 망할까 봐 걱정하는. 그러니까 음. 난 안 빌렸지만 내 옆에 영끌 쪽이 망하면 이게 연쇄적인 피해가 나한테 올까 봐 미리 또 대처하려는 음. 그런 매매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 요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지금 아직 우리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뭐 IPO 해서 여기에 먼저 우리가 비상장을 사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엔트로픽이 2대 주주들이 있잖아요. 뭐 예.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이죠. 네. 근데 여기에 좀 투자하는 건 어떠냐고. 그것도 괜찮죠. 지금 그래요? 당장 스페이스X에 초기에 투자를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 증권사 주가가 급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사실 프리 IPO에서 지금 IPO까지 추가적인 상승률이라는 게 아직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음. 그런 어마어마한 기대들이 형성되는 걸 보면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상장 날이 아직도 안 잡혔는데 좀 네. 꽤 남았는데도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봐도 엔트로픽의 인제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니까 그 음. '아마존이 엔트로픽 상장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음. 이런 논리들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막 흔들렸던 장 이유 중에는 엔트로픽 때문만이 아니라 이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허씨가 지명이 되고 뭐 아주 막 들썩였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이날부터 잠을 좀 못 이루셨다고요? 예 그리고 그게 맞았죠. 예 그게 인제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네. 그날 이 사람 지명 이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인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그래도 몇 천억 대니까 고객들의 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칠 미래의 잠재적인 사고가 있다면 이 사고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뤘는데 음. 실제로 이제 지난주가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격변이 이제 출현하게 된 건 일단 투자자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진 게 제일 크고 네. 근데 인제 이 또 타이밍상 케빈 오씨 임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음. 이렇게 봐야죠. 네. 일단 케빈 오씨 때문에 제가 인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제가 인제 그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더 됐고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연구소까지 하면 33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그 지위에 약간 자격 미달인 사람들 제가 좀 봤는데 그중에 한 명이거든요. 케빈 허씨가. 예. 이 예. 케비너 씨의 그 연준 이사 자리 그 7 명의 그리고 14년 정도 임기를 거의 보장받아 있는 네. 왜냐하면 그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사를 함부로 교체하지 못하게 그쵸. 해서 독립성을 위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차 임기라는 걸 하기 위해 이렇게 긴 임기를 보장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 단 5 년만 하고 물러날 정도로 일단 자기도 야망이 있었겠지만 조직 내에서도 음. 상당히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 중에 어. 하나가 그 엇박자를 너무 많이 탔어요. 가장 대표적인 엇박자가 2007 년에 그때 당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한참 잉태되고 있을 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또는 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을 가장 부추긴 상품이 그 이른바 인제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CDS라는 상품인데 음. 이걸 근데 가격의 발견 기능을 높이고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희대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더욱더 높아질 거고 세상은 좋아질 거다 블라블라블라 막 이런 연설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너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찜찜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소리 하면 이게 뒤에 안 좋은데.'라는 너무 지금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가 갑자기 2006년 말부터 미국 그 부동산 시장 가격도 빠지고 대출도 급격히 감소하는데 괜찮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음. 물론 근데 그때는 케빈 오시 혼자만 사고를 친 게 아니고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도 자산 시장에 거품 없다." 이러면서 립 서비스를 같이 하던 시기니까 둘이 엄청 사이 좋지 예 않았어요? 그때는 뭐 그냥 또 30 대였으니까 네. 할아버지 호호백발 버냉키가 볼 때 키워볼 만한 인재라고 생각을 음. 했겠죠. 근데 인제 2010 년쯤 되면 그 관계가 인제
많이 나빠지는데 인제 2010년 그것도 증권업 협회 연설에서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적 완화랑 제로 금리로 인해 그 앞으로 초인플레, 그러니까 10% 20% 물가 상승이 아니라 100% 200%의 물가 상승이 나와서 네. 세계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양적 완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음. 금리도 인상해야 되고 재정 지출도 줄여야 된다. 네. 근데 그때 미국 실업률 10%, 이 소비자 물가 그러면 안 상승률 됐죠. 1% 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연준에 나오는 보고서들을,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도 없던 시절이니까 사전 하나하나 놓고 여기다 인제 전자사전 놓고 열심히 읽어 보고 있는 중인데 프린트해서 읽다가 찢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음. 정도의 그런 이상한 소리들의 향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인제 저희들은 청산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음.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 내에 너무 버블이 많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으니까 이거 다 버블을, 일체의 버블을 다 청산시켜야 음.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일종의 경제학적인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주장이고, 음. 실제로 1920년대 대공황 때 앤드류 그 멜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인제 재무장관이 이런 소리를 직접 하기도 했어요. 음. "근로자를 청산하라. 토지를 청산하라. 노동자를 청산하라. 주식을 청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혁신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혁신은커녕 그 뒤로 인제 음. 15 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대공황 불황을 겪다가 그 1929년 GDP를 1940 년대 초반이 돼서야 회복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혁신이 있고 그 사이에 무슨 어떤 경제의 건전성이 있었습니까? 그냥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그 끔찍한 인간이 인간을 먹는 세상이 출현했잖아요. 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러니까 이런 걸 역사 속에서 배운 입장에서 지금 너무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가서 교만한 연준 이사 하나가 입만 열면 헛소리하는 걸 보면서 음. 스트레스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2017 년에 후보에 올랐을 때도 놀랐는데, 음. 이제 8 년이 지나 이번에 정말 연준 의장이 된다라는 소식을 네. 들으니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경제학의 이론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음. 그냥 멍충한 대통령 하나가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목소리 큰 젊은 애 하나를 만만하니까 데리고 와서 연준 의장 시키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청문회니 수많은 일정이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음. 밑어놓을 거라고 음. 그러는데, 한 명 차이로 지금 상원 은행위원회가 팽팽한 접전인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인제 한 명만, 공화당 의원 한 명만 이러면 바로 비토가 되는 네. 상황이고, 그 비토가 되더라도 또 그걸 무시하고 전체 국회 의결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전에 대부분 음. 예상되는 후보들이 물러났지만 이 사람 물러날 사람은 아니니까. 음. 예, 이래저래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이번 폭락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징후는 있죠. 약간의 징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때는 또 그런 소리를 했었지만 최근에 2024년 이후에 또 발언한 걸 보면 전부 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건데 금리 인하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의 특징상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그 지난해 연말 트럼프 대통령이 페니메이랑 프레디맥, 우리나라의 LH공사에 해당되는 회사고, 또는 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팔을 비틀어서 그 시장에 있는 채권을 정부가 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한 양적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 있는데, 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정반대되게 연준이 보유하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버리는 이런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거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양적 긴축을 조금씩은 하긴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양적 완화를 너무 크게 한 다음부터 인플레가 나니까 점진적인 속도로 양적 긴축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음. 양적 긴축을 멈춘 상태죠. 네. 근데 인제 이걸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는데, 제가 봐서는 케빈 호시라는 사람의 캐릭터상 그럴 리는 없다. 저 음음.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직 파월 의장보다 다루기 쉬워서 임명한, 음. 그냥 그때 젊어서 목소리 큰 사람인 거고, 이제 시간 지나고 금융시장의 흐름, 특히 그 옛날 소로스 펀드의 오른팔이었던 스탠리 드래켄밀러라는 사람과 함께 패밀리 오피스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기들의 돈만 운용해 주는 부자들끼리 몇 명
자기들 돈만 고유 자금만 운용하는 회사를 드래켄밀러랑 같이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래켄밀러가 산전수전 겪은 그 노장인데다가 특히 소로스의 오른팔이니까 또 굉장히 우익이잖아요. 네. 그분들 그 헝가리 대학 설립도 하고 특히 동구권 몰락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유시장에 대한 신봉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양적 완화나 이런 건 분명히 싫어하겠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에서 이 정책을 펼치게 될 때 당장 자기 비즈니스부터 드래켄밀러 사업이나 또는 처갓집 에스티 로더까지 어. 다 엉망이 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옛날 신조 15년 전의 신조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 상상도 너무 비약이 음.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음. 거죠. 자, 그러면 그 옛날에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왜 미국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교적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근데 돈이 가지고. 다 거기 지금 엔비디아 님한테 다 가고 계셔서 TSMC랑 삼성전자한테 지금 요즘 막 장기 국채도 날리고 막 그러니까 이래서. 돈이 전부 지금 그래서 메타가 이제 인스타랑 페이스북 가지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 네. 메타가 매출액 대비 고정 투자 비중이 지금 이번에 50%가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 그 순이익의 대부분을 투자하고도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서 그래서 이번에 메타가 우리 돈 50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만기 24년짜리 대출을 받는데 6.8에 받았어요. 24년 동안 매년 6.8% 이자를 낸다. 와. 너무너무 비싼 돈이잖아요.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그 리마라는 인공지능 엔진이 너무너무 좋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이번에 상품이 좋다는 평판은 있지만 이 엄청난 돈들을 투자를 하려면 결국 전 세계의 돈이란 돈은 지금 다 여기가 끌어들이는 음. 중이고 여기가 돈을 다 끌어들이는 중인데 이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AI 투자를 하다가 어디 회사 하나가 돈이 없어서 폭락하면 그때 그러니까 망하면 그때가 금융시장 붕괴되고 투자 붐이 중단될 때 갑자기 중국이 개발한 그 딥시크의 R1이나 알리바바의 QN 같은 인공지능 경쟁 엔진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음.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라면 그의 이제 수족이 되어 줄 새로운 연준 의장은 음.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해서 심지어 회사채도 인수해서 이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붐에 적극적인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사람을 뽑은 거로 봐야지 이 사람이 음. 독립적인 다른 행동들을 할 거라고 보는 예상은 저는 이 사람이 대단히 두 종류일 것이다. 예. 음. 그 줏대가 없는 줏대가 없네. 근데 다들 예. 지금 줏대가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스핀리스한 어. 본리스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시장의 이번에 조정은 너무 레버리지가 크고 네. 또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저 클로드 엔진이 너무 무서워서 시작된 어떤 누군가의 매도로 촉발된 게 연쇄적인 청산으로 갈까 봐 무서워서 시장이 음. 흔들린 거지. 막상 이 사람이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 큰 사고만 안 치고 금리 인하할게요. 저는 대통령 말 잘 들을게요.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이러면 음. 이게 공화당 지배하고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 사람이 이제 6월에 연준 의장 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금리 인하의 압박은 엄청 커질 거고 음. 저는 이 사람의 과거 스탠스 행동들을 볼 때 올해 연말 미국 정책 금리가 앞에 2자가 될 것이다. 와. 지금 3.75인데 네. 1% 이상 인하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니까.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에 이사 한 명을 심었잖아요. 네. 예. 혹시 스티브 미란이라고 미란. 예.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그분이 맨날 점도표에 2026년 말 적정한 정책 금리는 얼마예요라고 설문조사를 할 때 2.25라고 찍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스티브 미란이나 제가 봐서 케빈 오시나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대통령하고 친한 경제학자들이고 둘 다 또 업계 이런 비즈니스 업계에 있다가 경제학자지만 다른 일들을 하다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AI 혁명이 진행 중일 때 미국의 AI 투자를 가로막는 자는 역적이고 음. 더욱더 촉진시키고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먼저 파산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올림픽 게임의 주자로 이 사람들 밀어주고 있는 음.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대에 올림픽이 국격의 상징이던 시절에 그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던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입하면 지금 당장은 되게 잘 나가고 쪼금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빚잔치가 시작되면 정말 굉장한 무섭게. 무서운 게 오겠죠. 근데 인제 이게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이번에 나가고 있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투자 규모가 뭐 1803 년인가 4 년에 있었던 그 나폴레옹한테 루이지애나 지금 거기 네. 인제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인제 에팔레치아 성 산맥의 서쪽 미시시피강 유역에 있는 그 거대한 평원을 사들인 비용만은 아니지만 그에 필접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걸 밀어주기 위한 어떤 푸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이게 터지지만 그 터지기 직전에 누군가의 파산으로 시작되지 아 않겠냐. 그러니까 전 그게 도미노처럼 한 번에 무너질까 봐. 예. 그건 100% 확실하고요. 제가 그게 생각했을 언제 때 그게 일이느냐.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아까도 이야기한 그 IPO 음. 시장에서 상장 공모를 하면서 자금을 너무나 많이 땡길 거기 때문에 올해는 돈 잔치가 벌어질 벌어질 텐데. 거고 금리도 인하될 거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도 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 모든 빚잔치의 어떤 파국은 일단 올해 11 월에 있는 중간 선거. 대통령 임기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네. 하원이 특히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몇 가지 굉장히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끔찍한 추문 스캔들에 네. 대통령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만약 하원이 야당에게 넘어간다면 닉슨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아 공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당장 미국 총리의 오른팔이, 죄송합니다. 영국 총리의 오른팔이 그 스캔들로 사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폭탄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자기가 소수당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음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 이 잔치 그리고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자기의 필승 카드가 저는 케빈 옷이라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돈을 더 당장은 일단 저희가 먼 훗날까지 타이밍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1 월까지. 11 월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6월 첫 FOMC에서 네. 충격과 공포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케빈 허씨가 등장하는 게 이제 6 월인 거죠? 예. 5 월까지는 파월 의장님 임기고요. 또 파월 음. 의장님이 사임을 하냐 마냐도 이거 되게 아 중요한 그전에 이슈입니다. 그만둘 수도 아니요.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파월 의장님이 아 이사는 이사직으로서는 계속할 수 있죠? 예 2 년인가 임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만일 전직 연준 의장은 신임 연준 의장이 임명될 때 사임하는 게 관례예요. 관례였습니다. 옐런 의장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만일 이번에 파월이 "나는 이런 케빈 오시 같은 자가 나의 후임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어."라는, 음.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어."라는 충정심을 가지고 거기 남아 계시면 연준이 분열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케빈 오시가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지 않습니까? 음. 예, 그렇게 보면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 5 월부터 6월 사이에 벌어지게 될 여러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케빈 오시가 목표한 대로 지금 일단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의회에서 통과돼서 6 월에 이니셔티브를 쥔다. 주도권을 쥐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한다라고 보면 그에 대한 기대, 저기서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식시장 암만 불안해도 일단 지금은 여기서 바로 무너져서 그냥 '연쇄 부도로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음. 이런 정도죠. 음.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나만 짧게 여쭤보려고 아유, 했는데. 괜찮습니다. 마지막 아니고 더 많이 하셔도 네. 됩니다. 아니 일본 얘기도 해야 돼서. 네. 예. 일본이 다카이치 징 네 총리가 주말에 승부수를 던져서 대성공해 버렸네요. 네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연합이 압승을 압승 거뒀습니다.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역대급 승리가 그래서 나왔네요. 완전 강력한 국정 동력을 얻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N 약세를 더 주도하는, 그러니까 제2차 아베노믹스. 음.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입장에서 자기가 특히 3 월에 여기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나라인데, 예산안 통과 전에 새 국회를 만들어서 강력한 재정 지출 예산을 하겠다는 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가장 강력한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에 음. 대해서 국민이 동의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동력은 엄청나게 강하겠죠. 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쓰면 제가 일본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10 년이나 30 년짜리 일본 국채를 들고 있다면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음. 10 년이나 30년 뒤에 이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때도 G7이고 내 채권의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나라일지 아닌지. 너무 큰 모험이죠. 네. 예, 이렇게 아주 거대한 국가가 GDP가 4조 달러 정도 되는 이 거대한 국가가 갑자기 이런 정책을 너무나 강한 정책을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N 약세. 그러면 N이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그리고 자유롭게 외환 시장이 거래되는 나라로선 제일 큰 네. 일본 N의 약세라는 건 한국 원이나 또는 대만 달러 같은 이런 아시아 주요 그 자유 시장 경제 국가들의 환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네.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있겠죠. 미치겠네요. 일단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높으면 수출은 잘 되는데 인제 걱정이 인제 우리 인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이렇게 아시아 통화는 전부 미국에 대해서 약세 그리고 미국 달러는 약세 이래 버리면 유럽만 강세인데 음.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 경제 지역 중에 지금 제일 엉망이 유럽인데 거기가 제일 강해 가지고. 유럽이 제일 유로화가 강하다라는 게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러다가 뭔가 한번 큰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 일단 당장은 다카이치 효과로 N 음. 약세. 네. 그러나 이게 지속성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케빈 오시 이벤트만큼이나 그 뒤에 또 음.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 중간 선거 이런 것들을 경과하면서 하면 크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잠재적인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볼 때 N이 저렇게까지 약해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약하니 음음.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해서 엔화 환율이 160, 170을 간다면 정말 지속될 것인가에 음. 대한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역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요즘같이 경제학 교과서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될 줄이야 상상도 못 했는데 아이 정말 참 뉴 노멀을 매주마다 만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사무엘슨 교수님이 네. 내가 썼던 경제학 원론은 도대체 왜 아무도 안 읽는가에 대해서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